그는 무자비하게 여자를 두들겨 패줬다. 그전에는 그녀를 때리지는 않았다. 이 손찌검을 해도 말하자면 부드럽게 했어요. 그러면 그녀는 약간 소리를 지르곤 했죠. 나는 덧문을 닫았고 그러면 늘 그렇듯 일은 거기서 끝나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이번엔 심각해요. 그런데 나로서는 그녀를 속 시원하게 혼내주지 못했거든요. 그때 그는 나에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도움말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말을 중단하고 그 흐름이 나는 램프의 심지를 조절했다. 나는 여전히 그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거의 1리터나 되는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관자놀이가 몹시 뜨거웠다. 내 담배가 떨어져서 나는 레몽의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마지막 전차들이 지나가며 이제는 아득하게 들리는 변두리의 소음들을 실어가고 있었다. 레몽이 말을 이었다. 이제 그에게 문제는 아직도 그녀와의 섹스에 미련이 남아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혼내주고 싶었다. 그는 우선 그녀를 호텔로 오게 해놓고 풍기 단속반을 불러다가 주문을 일으켜서 매춘부로 점치키게 하려 했었다. 그 다음으로 그의 뒷골목 친구들과 상의해봤지만 그들은 아무런 제안도 내지 못했다. 사실 레몽이 내게 지적했듯이 뒷골목 세 개에 몸 담았다면 그래도 뭔가 다른 데가 있는 법이었다. 레몽이 그들에게 그 말을 하자 그들은 여자에게 이 낙인을 찍어버리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 그러나 그건 그가 바라는 바가 아니었다. 그는 좀 더 곰곰이 생각해볼 참이었다. 그러나 먼저 나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런데 그 부탁을 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선 아무 생각도 없었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대답했다. 그는 뭔가 속임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내가 볼 때 과연 속임수가 있는 것 같았다. 그 여자를 혼내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가 묻기에 나는 그건 결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여자를 혼내주고 싶어하는 그의 기분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또 포도주를 조금 마셨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나서 자기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그는 여자에게 그녀를 걷어차 버리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여자가 후회하도록 만드는 그런 편지를 보내고 싶었다. 그런 다음에 여자가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는 막 끝내려 할 때 여자의 낯짝에다 침을 뱉고 밖으로 내쫓아 버린다는 것이었다. 내가 보기에 과연 그렇게 하면 여자에게는 징계가 될 것 같았다. 그러나 레몽은 자신이 적절한 편지를 쓴 능력이 못 되는 것 같아서 편지 내용을 작성하는 일 때문에 내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내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그는 나에게 지금 당장 그런 편지를 쓰는 건 귀찮겠냐고 물었고 나는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자 그는 포도주를 한 잔 마시고 일어섰다. 그는 접시들과 먹다 남은 얼마 안 되는 식은 순대를 한 옆으로 밀어 놓았다. 그리고 방수포 식탁보를 정성스럽게 닦았다. 이어서 그는 나이트 테이블 서랍에서 바둑판 무늬종이 한 장과 노랑 봉투와 붉은 나무로 된 작은 펜대와 보랏빛 잉크가 든 네모난 병을 꺼냈다. 그가 말하는 여자의 이름을 들어보니 무어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편지를 썼다. 약간 무턱대고 쓰기는 했지만 그래도 레몽의 마음에 들도록 힘썼다. 왜냐하면 레몽의 마음에 들도록 하지 않을 까닭이 없었기 때문이다. 음, 그리고 나는 큰 소리로 편지를 읽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머리를 끄덕거리며 듣고 있더니 다시 한번 읽어달라고 청했다. 그는 매우 마음에 들어했다. 난 네가 세상 물정에 밝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가 말했다. 나는 처음엔 그가 나에게 반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가 이제는 진짜 친구야 라고 했을 때에야 비로소
그 말이 놀랍게 들렸다. 그는 거듭 그 말을 했고 나는 그래 하고 대답했다. 그의 친구가 되는 건 내겐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었는데 그는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그는 편지를 봉했고 우리는 나무 포도주를 마저 마셨다. 그러고는 잠시 서로 말없이 담배만 피웠다. 밖은 모든 것이 고요했고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시간이 늦었군 하고 내가 말했다. 레몽의 생각도 그랬다. 그는 시간이 빨리 간다고 말했는데 어떤 의미로 그건 사실이었다. 나는 졸렸지만 일어서기가 힘들었다. 내가 피곤해 보였던지 레몽은 나에게 자포자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처음에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자 그의 엄마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어차피 언젠가는 당할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내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일어서자 레몽은 나의 손을 꽉 쥐고 악수하며 사나이들끼리는 언제나 뜻이 통한다고 말했다. 그의 집을 나선 뒤 나는 문을 닫고 어둠 속에 층계참에 잠시 서 있었다. 이 건물 안은 고요했고 이 계단통의 저 깊숙한 밑바닥으로부터 으스스하고 축축한 바람이 올라오고 있었다. 귓전에 나 자신의 맥박이 웅웅대며 뛰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그냥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러나 살라마노 영감 방에서는 걔가 나직이 끙끙거렸다. 사장. 한 주일 내내 나는 일을 많이 했다. 레몽이 찾아와서 편지를 보내노라고 말했다. 나는 엠마뉴엘과 함께 영화 구경을 2번 갔는데 그는 가끔 스크린 위에서 벌어지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에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 어제는 토요일이었고 약속했던 대로 마리가 왔다. 나는 그녀에게 격한 욕정을 느꼈다. 그녀가 붉은색과 흰색의 줄무늬가 있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죽 샌들을 신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단한 젖가슴의 윤곽이 완연히 드러나 보였고 햇볕에 그을어 갈색이 된 얼굴이 꽃처럼 아름다웠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알제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좌우에는 바위가 솟고 육지 쪽으로는 갈대가 우거진 바닷가로 나갔다. 4시의 태양은 과히 뜨겁지 않았으나 물은 따뜻했고 길게 퍼진 작은 물결이 나른하게 넘실거리고 있었다. 마리가 내게 놀이를 한 가지 가르쳐 주었다. 헤엄을 치며 파도의 물마루에서 물을 들이마셔서 입속에 거품을 가득 채운 다음 반드시 누워서 하늘을 향해 그것을 내뿜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물거품 레이스를 만들면서 공중으로 사라지기도 하고 미지근한 보슬비가 되어 얼굴 위로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마리가 다가와 물속에서 나에게 달라붙었다. 마리는 자기의 입을 나의 입에 갖다 대었다. 그녀의 혀가 나의 입술을 시원하게 식혀주었다. 한동안 우리는 물결 속에서 뒹굴었다. 이 바닷가로 나와서 옷을 갈아입을 때 마리는 빛나는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꼭 껴안았고 우리는 급히 버스를 잡아 타고 돌아와 방 안에 들어서는 즉시 침대로 뛰어들었다. 나는 창문을 열어두었는데 여름밤이 갈색으로 그을린 우리의 몸 위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상쾌했다. 오늘 아침엔 마리가 가지 않고 있어서 나는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다. 나는 고기를 사러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때 레몽의 방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이 조금 뒤에는 살라마노 영감이 개를 꾸짖는 소리가 들렸고 이 나무 층계에서 구두발 소리와 개가 발톱으로 긁는 소리가 났다. 이윽고 못된 놈, 망할 놈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들은 거리로 나갔다. 내가 영감의 이야기를 해주자 마리가 웃었다. 그녀는 내 파자마를 입고 소매를 걷어 올리고 있었다. 그녀가 웃을 때 나는 또 그녀에게 욕정을 느꼈다. 조금 뒤에 마리는 나에게 자기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다.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지만 아닌 것 같다고 나는 대답했다. 마리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점심을 준비하면서 그녀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또 웃어대서 나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바로 그때 레몽의 방에서 말다툼 소리가 터져 나왔다.